네,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매수세가 위축되며 집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일단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정 흐름이 좀 확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낙관론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 조사 수치에서도 이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긴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최근 한 2개월 통계를 보면 확실히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라든지 거래량도 굉장히 둔화가 됐고요. 네. 굉장히 안정세 수치를 보이는데 우리가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2013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거든요. 네. 특히 최근 한 3년 동안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통계를 가지고 안정으로 접어들었다 또는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에도 한 이런 일시적인 보합, 약세 현상이 한 3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3년 동안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단기 흐름을 본다면 분명히 상승세가 둔화가 됐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 상황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 이렇게 네네.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수도권 외곽 지역을 보면 하락세 조짐을 보이는 반면에 네네. 이 강남의 이 초고가 아파트,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또 찍었거든요. 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건가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어 있거든요. 강력한 규제, 무거운 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똘똘한 한 채 현상, 주택을 많이 가지면 부담스러우니까 똘똘한 한 채는 가져야겠다. 또 네.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층들 9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자금 여력이, 구매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갈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현상들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동두천이나 인천이나 외곽 지역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하반기 11월 들어서면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네네. 바라본다면 앞으로 이런 양극화 현상은 2022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값이 이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이른바 B2, 영끌, 그러니까 있는 돈을 다 끌어 모아서 집을 샀던 특히나 이 2030 세대들. 네. 지금 이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이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하락세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이게 변수가 좀 있거든요. 네네. 이게 2022년 시장에는 일단 3가지 변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추이가 어떻게 될까? 이게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까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기준금리 추이를 봐야 되는데 미국이 3차례 인상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2022년 내년 말 정도 된다면 0.75에서 1% 정도 기준금리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1%인데 2차례 정도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예상을 한다면 1.5% 정도 하면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기정사실이고요. 네. 대선이 가장 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선이 지나면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여당 후보가 될지 야당 후보가 될지 지금 팽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분명한 사실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게 급격한 정책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심하게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또 네. 많이 떨어져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푸는 구조인데 2022년 시장이 그렇게까지 급락을 할 정도의 그런 투자 심리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 입주 물량이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약세를 보이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본다면 잘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인 완화, 또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야당 후보가 되면 전면적으로 다 풀어줄 것이다. 여당 후보가 되면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전세 시장이 있는데 내년 8월 이후에 조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변수를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급격한 하락도 좀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난 3년처럼 급등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네.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2030 세대들이
2020년 작년이죠. 또 네. 올해 2021년까지 많이 연끌. 원래 이 2030 세대들은 주택 구매 연령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5년, 10년 후에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불안해서 벼락거지라고 하잖아요.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많이 뛰어들었는데 네. 저는 사실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고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면 한 2, 3년 내에 네. 이런 분들은 신용 대출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자금 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정부도 이런 부분들이 2030 세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네. 급격한 대출 규제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보완 대책들도 필요하고 실제로 2030 세대 중에서 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 대출 정도는 미리 2, 3년 내에 좀 상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집값 상승률이 하락 반전이 되면서 이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지정됐던 이 조정 대상 지역, 이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이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 네.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게 지역이 좀 있어요. 지방도 있고요. 수도권에도 있는데 네. 지금 한 11월, 12월 2개월 정도 상승세가 둔화되고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개월 바라보고 벌써 규제를 푸는 건 좀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르는 거는 2013년부터 7, 8년 올랐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2, 3년 동안 2배 이상의 상승을 했는데 2달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바로 풀어주게 된다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물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좀 너무 성급하게 대선 앞두고 급격하게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2개월이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면 선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단지 2개월 상황만 보고 네. 급격하게 이렇게 정책의 변화를 주는 건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매매 수급 지수 추이를 보면요, 이 집을 사겠다는 매수 심리가 지금 전보다 감소세를 띠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세값만 오르는 거 아니냐. 전세가 많아지면 이제 전세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전세가 약간 약세를 보이는데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네네. 제가 내년에 제일 걱정되는 게 앞서서도 전세가 하나의 변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전세가 여전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2022년 8월이 되면 우리가 2020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 2+2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을 했는데 네. 내년 8월이 되면 이제 1회 사용한 소급 적용이 끝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2중 가격, 3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세입자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못 올렸잖아요. 네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매매 가격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불안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해서 네. 5% 이내로 안 올리게 되면 실거주 요건 1년을 빼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때문에 과연 5% 이내로 안 올릴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상생 임대인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좋은 제도이지만 인센티브 자체는 좀 약하다. 차라리 4년 동안 안 올리면 2년을 다 빼주든지 2년, 네. 2년, 2년에 1년씩을 해주든지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네. 쉽게 그냥 1년만 혜택을 주면 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년 8월 이후에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전세가가 치솟는 것도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3법 도입 이후에 이 전세 월세화 혹은 반전세화가 지금 가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가속화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은데 집주인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거든요. 세입자들이 올려줄 능력이 되면 올려달라고 하는데 최근에 네. 이제 대출 총량 규제라고 해서 전세 자금도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뺐다라고는 하지만 DSR에서는 빠졌지만 여전히 시중에 은행에 가보면 전세 자금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을 못 받아서 못 올려준다면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결국에는 월세를 얼마 내라. 만약에 전세가 4억이면 6억까지 올랐다면 2억을 올려줄 돈이 없다면 뭐 50만 원 더 내라고 할 것이고 네. 세입자가 다른 데 나가더라도 그 가격 정도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보완 대책이라든지 이게 풀리지 않는 이상은 반전세 월세 전환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지금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좀 전에 이제 내년 전망 변수로 네. 지금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대출 받기도 더 어려워지고요. 네. 받은 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네. 이게 전세자금 대출, 우리 담보대출도 그렇지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 한 3%대인데 최고 한 4%가 넘어요. 4.88%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기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총량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부담이 느끼는 분들은 지금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유리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차라리 월세가 유리한 거 아니야? 또 전세는 빌라 같은 경우는 또 전세 사기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네. 반전세, 월세 전환 속도가 가팔라지는 걸 막기에는 지금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내년에 공시가격이 이제 두 자릿수로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에 맞게 된다면 네. 이게 지금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더 낮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참 이렇게 되면 세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죠. 정부에서 보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공시가격의 기준은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올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집값 하락분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네. 2023년에 반영이 되고요. 그렇죠. 2022년 공시가격은 2021년 올해 올랐던 가격이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더 올리거든요. 그렇다면 세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아마 재산세나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네. 내년에는 어떤 보완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2021년 올해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팔아야 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매물에 또 그렇죠. 규제에 네. 걸려 있죠. 그렇다면 결국 이 위험 증가, 세부담 증가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위험 부담을 세입자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임대인들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세입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빨리 공시가격 속도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을 하든지 네. 빨리 대선 이후에 보완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이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60세 이상의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좀 네. 실수요자들 좀 이게 혜택을 좀 줘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혜택을 주긴 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자라든지 나이에 대해서는 최고 70%에서 80%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네. 이게 대상자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요. 그래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0% 80% 세액공제 해줘도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 은퇴하신 분들은 사실 100만 원도 굉장히 아쉬운 돈인데 막 몇백만 원씩 막 아무리 부담스럽죠. 그렇죠. 아무리 해줘도 500만 원도 부담스럽고요. 100만 원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추가 혜택을 10% 세액공제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더 줘야 되고요. 저는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장기 보유한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네. 뭐 40살, 50세 이런 분들도 실수요자잖아요. 이런 분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내기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뭐 10% 세액 공제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해줘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세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아야 되겠지만 집 하나 있는 분들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많은 세부담을 느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여서 또 실질적으로 이 세금을 줄이기는 했는데 이게 참 기준이 중구난방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네. 저도 너무 헷갈리는데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헷갈려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요. 시가 기준으로 1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었고요. 네. 자,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자들은 11억 원이고요. 다주택자들은 또 공시가격 6억 원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중개보수는 또 15억, 시가 15억 기준이고요. 그래서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이게 또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공시가격도 9억 원에서 공시가격 11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는 9억에서 12억 원. 이게 바뀌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봐도 어려운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무
나무 하나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숲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그런 정책을 좀 제안하고 싶어요. 이게 숫자로 이게 각각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되는데 네. 그냥 고가주택 기준 하나만 정하고요. 우리 매년 공시가격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고가주택은 뭐 15억 6천이다. 내년엔 16억이다. 이렇게 정해주고 고가주택 넘어가면 고가주택 아니면 저가주택 이렇게 좀 쉽게 양분화해서 이렇게 적용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각 사안별로 항목별로 다 따로따로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요. 이게 세율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좀 더 표준화, 단순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다 보니까 네네. 뭐 역대 정부가 뭐 다 고심했던 부분이죠. 뭐 이거 집값을 잡으려면 뭐 규제냐 공급이냐 네.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이제 오른 만큼 이제 집값이 오른 만큼 폭락할 이런 위험성도 있고요. 네네. 좀 어떤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주택 공급 정책은 우리가 타선 기간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인허가도 필요하고요.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요. 네.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5년, 10년 후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만 바라보고 공급 계획을 짜버리면 우리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나올 때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면 이중고를 겪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점은 그 지역별로 충분히 감안을 해서 5년, 10년 후 장기 계획을 세우고 공급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맞고요. 단순히 이게 정책이 시장을 좀 리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과열이 되면 갑자기 규제를 하고요. 떨어지면 갑자기 규제를 풀어주는 이런 좀 너무 뒤집는 정책은 굉장히 좀 피로도가 쌓이고요. 이게 신뢰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책은 계속 좀 추진해야 되고요. 네. 주택 시장이 앞서서도 그랬잖아요. 지방에 집값이 좀 떨어지니까 바로 지금 규제 지역 풀어달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막 뒤집듯이 쉽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필요한 정책들은 꾸준히 가야 되고요. 불필요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진짜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될 필요한 정책이 뭐냐. 아니다. 너무 과도한 규제여서 시장에 왜곡이 발생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돼서 가지고 가야 될 정책, 폐지해야 될 정책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경기 전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